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최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절대 사표 내지 말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VIP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음 파일은 전화 통화입니다. 통화 시점은 작년 8월 9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통화 상대방 중 한 명은 해병대 출신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 씨. 또 다른 한 명은 이 대화 녹음을 공수처에 제출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예.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 씨는 임사단장의 진급도 언급합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VIP 쪽에서 임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구명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또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 통화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씨가 그러니까라며 맞장구 친 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을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까.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이 씨는 해병대 후배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은 있었다면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혀 몰라 얘기만 들었지 구명로비는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VIP가 누군지 묻자 자신도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녹음 파일이 짜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정근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이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간 모릅니까? 민간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이 씨를 통해 수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이 씨에게 사건을 말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이 이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말이 허풍이거나 이 씨가 대통령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씨의 구명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최상병 순직 1주기가 임박했고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한이 끝나는 시점들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모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압수된 회사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계좌의 주식 잔고와 인출 내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줄곧 김건희 여사 계좌를 본 적도 없다. 김건희 파일 작성 경위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어떤 관계일까? 작년 3월 이 씨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처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아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작년 4월 자신의 재판에서는 김 여사를 서 회장이라는 분에게 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아는 사이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계좌들을 이 씨나 그의 처남이 직접 운용해 시세 조종에 활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뒤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씨는 김 여사와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함구했습니다.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이 씨의 임 전 사단장을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와 이 씨가 주가 조작 시기부터 현재까지 따로 연락한 적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이 녹취 파일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익신고자와 통화 내용이다. 이 말 외에는 어떤 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지난주 목요일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 씨와 통화 녹음을 공수처에 제출한 거, 그리고 이 씨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을 전해줬다는 해병대 후배 송모 씨와의 공익신고자의 통화 녹음 역시 공수처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송 씨는 이 씨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있던 1사단 방문 골프 모임을 추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구명로비 의혹 녹음 파일도 처음 나왔고요. VIP라는 표현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자, 근데 사실 그 VIP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VIP인지도 궁금하고, 공수처가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 가는 부분이나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씨가 단지 허풍을 쳤을 가능성도 역시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는 이 의혹 초기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대통령이 거의 곧바로 특검법 거부를 했는데, 자,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이 이번 사건을 통틀어서 계속 또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죠. 네, 외압 의혹의 시작점으로 의심되는 VIP 경로설, 이 발언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공개된 녹음 파일은 VIP 관련 부분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작년 7월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VIP 경로설이 시작된 7월 31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담긴 해병대 수사 발표가 취소됐고요. 임 전 사단장의 신병 처리도 현장 지휘 배제에서 휴가, 그리고 정상 업무 복귀로 바뀌었습니다. 자, 녹음 파일이 나온 구명 로비 의혹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하와이 방문 중에 전자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5번째, 22대 국회 들어선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것인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한 경찰 발표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 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15개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단정적으로 위헌이라 규정하며 순방 중에 재빨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하와이에 도착한 지 5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국 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순방길에 오르자마자 전자결제에 서명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순방 첫 일정으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 하와이 교민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작 전에 전격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제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설명은 없었고 동포 간담회에서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관련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양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동포 여러분께도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첫날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2가지 포석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귀국 후 오는 19일 최상병 1주기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거부권을 털어버리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로 친윤과 반윤의 사활적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당내 분란의 소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호놀룰루에서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라 대통령에게 거부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최상병 특검법은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적했던 위헌 사항이 수정되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며 법안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에 부여했으니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특검에서도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모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드루킹 특검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조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가장 유력한 수사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자가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의 부속기관인 대통령실이거든요. 권한을 남용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거죠. 기한을 주고 임명하지 않았을 때의 그 대안 정도 제시하는 것 가지고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해 충돌이자 위헌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심판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해충돌 금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임명권의 불행사라는 것이 이제 헌법적으로 위헌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 충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최장 150일의 특검 기간과 76억 원 이상의 소요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어제 대통령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 그러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특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취지였죠. 과연 합당한 설명일까요? 과거 특검 사례에선 어땠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과 조직적인 은폐, 따돌림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21년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당시 MBC 보도로 군에 부실했던 초동 수사가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국방부는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 초동 수사 관련자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출범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드러나 초동 수사 관련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국방부 수사 당시에 확보됐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일부 놓쳤던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를 경호처와 아들이 함께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은 당시 고발된 이 전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장 등 7명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눈치를 본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도입된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게 사저부지를 싸게 넘겨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호처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존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특검이 도입된 건 지금까지 9번인데요. 이 가운데 이중사 특검과 내곡동 특검 이외에도 이용호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파업 유도 특검, 온로비 특검 등 6번의 특검이 기존 수사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앞선 수사 내용에서 진전이 없었던 건 유전 특검과 BBK 특검, 그리고 디도스 특검 3차례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수사 결과가 특검을 통해 뒤집힌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밤새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8시를 기해 서울에도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장마 상황 알아봅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전주의 CCTV 화면입니다. 이 지역에는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밤이 되면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강한 비구름이 점차 다가오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 사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동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강우 강도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시간당 5mm 비가 내릴 때고 시간당 30mm 비가 오며 와이퍼를 켜도 앞이 잘 안 보이고요. 시간당 50mm의 비에는 자동차 운행은 물론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가 오늘 밤새 쏟아지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합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강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해 나가면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내륙의 대부분 지방에 시속 55km 이상, 내륙 산지에 최대 70k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달에 나선 택배기사가 물길에 빠진 차량 타이어를 살펴보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변희주 기자입니다. 119 특수대응단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하천 일대를 탐지봉으로 찔러가며 수색합니다. 하천 상공에는 드론을 띄워 살펴보고 수색견도 동원돼 흔적을 찾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북 경산시의 북이천 부근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앞바퀴가 하천에 반쯤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차 앞쪽으로 물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계속 이제 미끄러진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새벽 배달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직장 동료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할 것 같다고 전화한 뒤 연락이 끊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40대 여성은 빗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량 앞 타이어가 이곳에 빠졌는데 이곳 일대를 살펴보다 급류에 휩쓸린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사고 지점부터 인근 저수지까지 3km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대하고 저희들 의용소방대 그리고 저 경찰 기동대에서 이제 육안으로 지금 3번 정도는 이 전 구간을 지금 다 수색을 했어요.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교차로 한복판에 차량 4대가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루 사이 대구 164, 경산 하양 180mm를 비롯해 대구 경북에는 이른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겨 대구에서만 8곳, 경북 6개 시군에서 7곳의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현재 130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들을 따져보겠다며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동의자 수는 1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청원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30여 명을 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된다.
의법행위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법사위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1년인 오는 19일 1차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주일 뒤 26일 2차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져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등 39명을 청문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주요 증인과 함께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 조태용 전 안보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임성근 구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 이종후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청문회 이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로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따른 여론 재판으로 대통령 탄핵의 예비 절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집어삼킨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무시 논란. 어제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은 문제의 문자 메시지 5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할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문자 속 눈길을 끄는 두 단어에 주목해 맥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이라는 단어.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엽니다. 자신을 겨눈 특검법이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먼저 재특검이란 말을 꺼냅니다.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렇다. 재특검, 즉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불거진 갈등에 대해 남편을 대신해 사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마찰을 빚게 된 계기는 과연 뭘까? 한 전 법무장관은 문자가 오기 한 달 전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담긴 악법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게 언짢은 기색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몸을 한껏 더 낮추면서 국민을 향한 대외적인 사과를 언급합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났다.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한 후보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년 전 5통의 문자를 두고 김 여사 측은 당 입장을 고려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연락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재특검법으로 시작한 문자들을 두고 왜 사과에 자신의 허락을 받냐고 반문하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첫 문자에 특검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또 다른 문자에서는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댓글팀은 여론을 조작하려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팀을 얘기하죠. 김 여사가 댓글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한 후보에게 사과하는 문자 내용을 놓고 만약 댓글팀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이다부터 오히려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다는 말까지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3일 한동훈 후보는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른바 폴더 인사로 1차 윤한 갈등은 불안하게나마 일단 봉합됐습니다. 바로 이날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자신이 댓글팀을 활용해 한 전 위원장과 주변을 비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댓글팀, 정치권은 세 글자에 주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 친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오해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고 자신이 댓글팀을 꾸려봤으니 김 여사도 댓글팀을 꾸렸다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여사 댓글팀의 존재를 의심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만약 댓글팀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팀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 또는 한 후보가 아는 바를 모두 설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댓글팀이 실제 했는지 그저 의심이었는지 한때 동지였던 윤한 갈등이 당시 극에 달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후보 측은 댓글팀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너무 터무니없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문자 속 댓글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 모두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장담했었지만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을 둔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으로도 공적인 일이라면 김건희 여사와 문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첫 당권주자 TV 토론회,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OX 코너. 첫 질문부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언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지 묻자 4명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원희룡 윤상현 차별화, 한동훈 나경원 차별화가 필요 없다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저희의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차별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서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호 토론이 시작되자 한동훈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건요. 제가 보면 만약에 특수부 검사시잖아요. 만약에 피의자가 그렇게 가서 말을 바꾸면요. 구속영장 바로 때려버립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후보는 당대표가 돼도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을 거라며 사과하려는 진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진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적인 연락에 대해서 답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 후보가 총선 공천을 가족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데 대해 두 후보는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당과 후보들은 TV 토론에 앞서 집권 여당답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과 핵무장 등 정책 질의도 있긴 했지만 질문 자체가 적었고 열기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록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당시 회의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게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되자 권익위가 오늘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브리핑 내용도 이례적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손하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최초 신고되고 반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부실 조사 문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권익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됐고 지금 물품이 어디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권익위가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권익위에 협조를 안 하면 다 종결 처리해야 한단 말이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선물 전달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뇌물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알선 수재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췄다.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함정 몰카 사건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손을 들어 투표에 나섰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형 목사 모두에 대해 종결이 결정됐습니다. 종결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고 권익위는 처음으로 의결서 원문을 공개한다며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거론했습니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지를 두고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번에도 권익위 소식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는데 반면에 이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인정된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포함해 참고인으로 진술한 방심위 직원들의 말이 서로 다르단 겁니다. 그러나 신고자 측은 류 위원장이 지인들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여러 드러났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충돌 우려 내부 문건을 보고받은 류 위원장이 극찬까지 했다는 직원들의 메시지부터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방심위 내부 게시물을 류 위원장이 봤다고 인정하는 회의 속기록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23년 9월 27일인가? 그때 게시판에 올라온 거 그거는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것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권익위는 반면 이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류 위원장의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측은 권익위가 공익 침해 행위자인 류희림을 도리어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심위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는 149명이 실명으로 추가 신고했고 객관적 증거에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공식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참사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한 길이 일방 통행로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선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제네시스를 몬 차 씨는 사고 현장에서 250m가량 떨어진 조선호텔에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앞 세 갈래 길에서 차 씨는 정상 방향인 오른쪽 길이 아닌 정면의 진입금지 길로 역주행하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차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이 도로가 일방통행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근을 자주 다녀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 씨가 역주행을 뒤늦게 알아채고 빨리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서 나온 뒤부터 점차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블랙박스엔 내비게이션에 우회전하라는 음성이 녹음됐지만 역주행 당시 경로 이탈 음성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량 경적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G80 차량 가속 페달이 이른바 오르간 페달로 차 씨가 몰던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과 비슷해 페달 오인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 씨는 차량에 이상을 느낀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경찰은 차 씨가 인도 쪽으로 차량 핸들을 꺾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차 씨를 상대로 2차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습하면서 수십 명이 숨졌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어린이 병원도 파괴됐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빠르게 낙하하는 미사일 하나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최대 국립 아동병원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어린이 환자 600여 명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건물 한쪽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Все біле. Дитина, я так розумію, що не встигла просто лякатися. Але ви бачите, що твориться. Я не знаю, це прильот чи уламки. 건물 잔해 위에서 사람들은 생존자를 찾느라 줄을 이어서 돌덩이를 나릅니다. 현지 시각 8일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40여 개가 우크라이나 도시 5곳을 공습했고 지금까지 사망자 38명이 확인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의료기관을 1,442차례 공습했다고 국제의료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의료시설 공습은 민간인들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원을 방해하는 의도로도 사용됩니다. Я не могла подумати, що таке може бути, що можуть бути прильоти в лікарні, там, де хворі дітки. 이번 공습 역시 미국에서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를 직전에 두고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시설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깜짝 승리로 원내 1당이 됐습니다. 파리 손영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영특파원, 먼저 이번 프랑스 총선 결과 정리해 볼까요? 좌파 연합의 승리는 프랑스 내에서조차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1차 투표 결과만 해도 극우인 국민연합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면서 과반에 가까운 의석수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의회 사상 최초 극우 집권, 28살 최연소 총리 탄생까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변수는 단일화였습니다. 극우 집권을 막겠다면서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들을 사퇴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극우는 3위로 내려앉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2차 투표는 1차 투표보다 투표율이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극우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앞다퉈 투표장으로 몰려나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많죠. 네, 지금 파리올림픽이 불과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당장 총리 지명과 정부 구성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위를 차지한 좌파 연합 신민중 전선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그리고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은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정부 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원내 일당인 좌파 연합은 총리 지명권을 요구하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 전국 안정을 이유로 자신이 임명한 현 총리의 유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도 문제입니다. 올림픽의 안전과 치안을 준비해온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한 여성이 유명 심리상담사로부터 지속적인 그루밍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여성 김모 씨가 우울증과 기억상실 증세로 심리상담소를 찾은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장모 씨로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상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데 뒷모습이 나를 닮은 사람을 봤다.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다. X가 더 예쁘다. 이렇게 이제 문자네요. 장 씨의 부적절한 접근은 상담실 안에서의 강제 추행 및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아픈데 관심이 없다니 불쌍하다. 우리는 남녀 관계다. 이렇게 예쁜데 안타깝다. 내가 안아주겠다는 식의 말들이 그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신이 쇠약해져 있던 김 씨는 이 과정이 일종의 그루밍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이었고 뭐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주변 비난이 두려웠던 김 씨는 오랜 기간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대신 장 씨와 연락을 끊었는데 이후 장 씨가 자신의 미성년자 딸에게도 주변인 상담을 빌미로 접근한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학교 구라치고 나올 뭐 상담 있다 구라치고 올래. 김 씨 측은 고소와 함께 장 씨를 직접 만나 항의했고 이 자리에서 장 씨는 사과를 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은 아니었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스럽고요. 책임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고요. 해외에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담자와 성적으로 접촉한 심리 상담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0여 년 전부터 27개 주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간 성적 접촉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영국은 이를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균형한 관계에서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내담자가 상담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에서 먼저 상담사의 성적 접근은 그 자체로 직업윤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내담자가 정상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법원이 내담자를 치료 일환이라며 성폭행한 심리상담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에게 프로파일러를 배당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 씨는 취재진의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보도 이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결정하라며 경고하듯 말했죠.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야 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되받았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고 전제한 뒤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북러의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의 수준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직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론한 안보실장의 발언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한러 관계는 러시아하기에 달렸다며 경고한 셈입니다. 이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반박하듯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남한 등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평양엔 파트너가 있고 서울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면서 적대적인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우리 사이에서 선택을 해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면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나토 정상회의 전 하와이에 들른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나토 국가들과 힘을 합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그리고 인태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 담당 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계속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죠. 세계 유명 도시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겁니다. 도시의 활력도 돌고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현지에선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골치 아파하기도 한다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물총을 쏘며 관광객은 떠나라고 외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식당에 온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쏩니다. 식당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물총을 쏘거나 소리치는 사람들은 현지 주민들. 이들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에 몰려 살기 힘들다며 하소연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소음과 교통체증, 쓰레기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작 주민들이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Restoration and hotels is the group that makes really big money, but all the people are in a very poor situation. 기록적인 엔저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일본에서는 관광객들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은 이번 달부터 후지산 입장료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하고 입장객 수도 4,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人がたくさん訪れるとゴミはどうしても増えてしまうなというのは日々仕事をしていて感じています。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몰려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유명 도시들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석유를 싣던 탱크로리 차량이 사람이 먹는 콩기름을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나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지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베이성 거리에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 기사에게 뭘 싣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이 차량은 사흘 뒤 곡물 공장에 들어가 탱크를 채워 나왔습니다. 선적 서류에는 1등급 콩기름이 적혀 있습니다. 석유 제품을 실었던 또 다른 탱크로리 차량도 한 콩기름 공장에 들어가 기름을 채웁니다. 콩기름 35톤을 실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별도의 탱크 세척 과정은 없었습니다. 한 번에 400에서 500위안, 우리 돈으로 8에서 9만 원 정도 하는 세척 비용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기사들은 탱크를 세척하지 않아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식용 식물유를 운송할 때 비식용 탱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련 회사의 제품은 인터넷 매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폭로에 나서자 축구협회는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감독 선임 작업에 동참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은 어제 SNS 영상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없어요. 그냥 다 좋다.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이
스스로 임시 감독이나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줄도 몰랐고 그동안 거절 의사를 밝혀와 맞지 않는 줄 알았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그 회의 내용에서의 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협회에서 원하는 감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선임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박주호를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박주호가 선임 절차를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해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즌 도중 감독을 잃게 된 울산 구단은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홍명보 감독 본인의 몫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팬들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멋지게 보냈으면 한다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지난 주말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죠. 롯데 황성빈 선수, 더 화끈한 모습으로 후반기를 뒤흔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올스타전 역사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야구장에 오토바이가 등장하더니 배달원으로 변신한 황성빈이 나타납니다. 강렬한 등장에 김태형 감독마저 웃음이 터졌고 올 시즌 내내 화제가 됐던 이른바 뛸까 말까 동작으로 폭소도 이끌어냈습니다. NC 김영규 선수가 안경을 쓰고 좌투수였다는 걸 솔직히 좀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고요. 형 덕분에 나도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다, 고맙다라고 이렇게 좀 훈훈하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철가방으로 배달한 로진백까지 다소 비판적으로 불리던 자신의 별명을 유쾌하게 풀어내 베스트 퍼포먼스 상도 받았습니다. 완벽한 연출에 감탄한 해당 배달 플랫폼 업체가 황성빈의 SNS에 화답할 정도였습니다. 장비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상금이 들어오면 좀 홍보팀에 밥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에는 솔직히 기준점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좀 부담을 좀 가지셨으면. 올해 전반기 황성빈에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플레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솔직한 인터뷰 이후 서서히 사랑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건방졌습니다. 팬분들께서 성빈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 때문에 많이 웃을 수 있는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에 가까운 성공률로 도루 2위에 3할 4푼 9리에 놀라운 타격까지. 황성빈은 올스타전처럼 후반기도 제대로 흔들어 볼 생각입니다. 가을 야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단기전에 있어서 자신 있거든요. 그 무대만 밟을 수 있다면은 이제 저 본인 황성빈이라는 선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17일 앞두고 우리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푸른색 단복을 함께 맞춰 입은 선수들의 힘찬 각오 들어보시죠. 박지영 기자입니다. 태극마크가 달린 단복을 입고 파리로 향할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복 좀 색깔이 좀 특이해가지고 약간 한국 선수단이 약간 파리올림픽에 가서 다 같이 단복 입으면 좀 눈에 띌 것 같아요. 결단식 때문에 단복을 처음 입어봤는데요. 단복 입어보니까 확실히 파리올림픽 나간다는 실감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올림픽을 향한 설레는 출발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서로 덕담도 건넵니다. 난 너가 보내는데 할 수 있어 이렇게. 17살로 우리 선수단 최연소 선수인 사격의 반효진은 생애 첫 올림픽을 즐길 생각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4대에 들어가면 총만 잡으면 나이가 절대 어려 보이지 않는 강한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금메달 5개 이상을 노리는 우리 선수단은 오는 12일부터 차례로 파리로 떠나 사전 훈련 캠프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올림픽 무대에 가서 참가한 16명 선수 중에 누구보다 즐기고 자신은 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파리 가서도 최대한 많이 즐기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토트넘에 복귀해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때마침 32번째 생일 축하도 받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왔는데 오늘 밤 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합천의 모습입니다. 밤인데도 CCTV 화면에서 굵은 빗줄기가 선명히 보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인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계속되고 있고요. 강한 저기압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상에 보이는 이 붉은색 호우 구름대가 점차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 사이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대 50mm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내일 오후까지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내륙 대부분 지방에 시속 55km 이상, 또 내륙 산지도 최대 70k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검법은 위헌이고 최상병 사건 의혹의 본질은 항명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의 본질은 문자 무시다. 집권여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도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도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적어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사들이 규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이 자꾸 한 방향으로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